안녕하십니까. 합동연합학술원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딜레마에 대한 내용, 지난번에 1번에 이어서 2번 두 번째 자원자의 딜레마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봅니다. 그 소주제 1번 눈먼자들의 도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책임 분산 효과로서 당신이 나서야 한다. 세 번째, 사회적 증가 효과로서 당신이 하면 따라한다. 네 번째, 자원자의 딜레마. 다섯 번째, 중대장의 딜레마. 이렇게 다섯 개의 소주제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원자의 딜레마. 오늘 인문학 강좌는 유튜브 1565회차 강의가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합동연합학술원 유튜브 검색하고 들어가시면은 여러분 목회에 도움이 되는 설교 또는 강의 또는 신학적인 거 아니면은 철학 또는 인문학적인 강의가 총망라돼서 오늘까지 1565개의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참고로 많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소주제 눈먼 자들의 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날은 공교롭게도 13일에다 금요일이었습니다. 1964년 3월 13일 금요일 새벽 3시 15분 뉴욕 퀸스 지구의 기차역 인근 주차장, 한 여성이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캐서린 제노비스라는 28세의 이 여성은 술집에서 지배인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벽까지 근무하다가 귀가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수상쩍은 남자가 그녀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을 느낀 그녀는 재빨리 경찰 호출 전화가 설치된 부스로 걸어갔습니다. 그녀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주차장에서 불과 30m 거리에 있었습니다. 낯선 남자는 그녀가 부스 앞에 다다르기도 전에 들고 있던 칼을 그녀의 등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녀가 돌아서는 순간 남자는 다시 한번 배에 칼을 꽂았습니다. 그녀는 배를 움켜쥐며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건너편에 있는 10층짜리 아파트 창문에 하나 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공격을 당한 곳은 가로등 밑이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두 사람의 행동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불이 켜진 아파트 창문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여자를 가만 내버려 두시오. 경고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낯선 남자는 재빨리 여자에게서 물러서 뒷걸음치기 시작했습니다. 칼에 찔린 제노비스는 가까스로 몸을 움직여 길가에 있는 서점 문 앞에 누웠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지자 켜져 있던 아파트 불빛은 하나둘 꺼졌습니다. 잠시 몸을 숨겼던 낯선 남자는 자신의 자동차로 돌아가 스타킹을 얼굴에 뒤집어 쓴 후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쓰러져 있는 여자를 난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칼을 들어 목과 아랫배를 찌를 때마다 제노비스는 비명을 내지르며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거리가 소란해지자 다시 아파트 창문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남자는 범행을 멈추고 자신의 자동차가 있는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제노비스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지만 간신히 몸을 움직여 아파트 입구로 향했습니다. 막 아파트 계단을 올라섰을 때 다시 한번 범인의 칼이 그녀의 몸을 찔렀습니다. 결국 그녀는 계단 위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범인의 이름은 윈스터 모즐리였습니다. 그는 제노비스의 속옷을 찢고 그녀의 몸 위에서 오르가즘을 느낀 후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범행은 새벽 3시 15분부터 50분까지 35분 동안 일어났습니다. 35분 동안 범인은 세 차례에 걸쳐 흉기를 휘두른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뉴욕타임스의 네 줄짜리 기사로 처음 보도되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그날 새벽 아파트 창가에서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은 모두 38명이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 38명의 목격자 중 아무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30분 후에 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피해자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쯤 아파트 창가의 구경꾼들은 다시 침대로 돌아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취재한 뉴욕타임스는 분석 기사를 시리즈로 연재했고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된 미국인들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신문 보도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제노비스의 남동생 빌 제노비스가 2004년부터 12년 동안 추적한 결과 사건을 목격한 사람은 소수였고 적어도 2명 이상이 피해자를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2016년에는 이 사건의 진실과 왜곡 보도를 다룬 다큐멘터리 목격자가 미국에서 개봉된 데 이어 뉴욕타임스는 오보를 인정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진실은 왜곡되었지만 이 사건은 심리학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건이 더욱 유명해진 것은 젊은 심리학자 존 달리에와 빕 라테인이 목격자들의 행동에서 중요한 심리현상을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이후 이 사건은 각종 심리학 교과서에 중요한 사례로 실렸습니다. 이웃 주민이 무참하게 살해되는 동안 38명이나 되는 목격자들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당신이라면 비록 잠옷바람으로 뛰쳐나가지는 않았을지라도 창가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 범인을 쫓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 곁에 배우자나 자녀가 있었다면 이런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빠, 범인이 우리 집을 알면 안 되잖아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나중에 우리 집에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당신은 사건을 목격한 순간에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도덕적 비난에서 비켜설 수 있을 것입니다. 창가에 서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는 거실에 있는 전화기를 듣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부담도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 들락거리거나 법원의 증인으로 불려가는 것이 귀찮아서 신고조차 하지 않는다면 도덕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격자들은 증인이 되기 싫어서 신고하지 않은 것일까요? 인간 사회는 털끝만큼의 희망도 가질 수 없을 만큼 비정한가요? 당초 심리학자들은 목격자들의 심리 상태를 일종의 작동 거부라고 보았습니다. 작동 거부는 심리적 충격으로 육체적 정신적 마비를 일으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뉴욕대학교의 존 달리와 컬럼비아 대학교의 빌 라테이는 곧바로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그들은 뉴욕대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실험에 참가할 지원자를 모집했습니다. 첫 실험에는 여학생 59명과 남학생 13명이 참가했습니다.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은 격리된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간단했습니다. 격리된 방에 앉아 대학 생활의 어려움을 2분 동안 토론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생활에 대한 인터뷰는 학생들을 속이기 위한 미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연구자들은 학생들의 인터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미리 녹음한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그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격리된 방에 있기 때문에 녹음된 목소리를 다른 학생이 발표하는 목소리로 알아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평범하고 담담한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하지만 다음 차례가 되면 뇌전증으로 발작을 하는 듯한 음성이 흘러나옵니다. 이 음성은 뇌전증 연기를 하면서 녹음한 것입니다. 녹음된 목소리의 주인공은 갑자기 고통스러운 신음을 쏟아내며 절박하게 도움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이 목소리는 격리된 방에 앉아있는 학생들 모두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가짜 발작은 6분 동안 지속됩니다. 만약 당신이 실제로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옆방에서 누군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쏟아내며 도움을 요청하고 목소리로 미루어 짐작할 때 뇌전증 발작이 틀림없다는 확신이 들면 당신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를 도우러 갈 것입니다. 하지만 실험실에서는 31%의 학생만이 녹음된 목소리의 주인공을 도우려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왜 소수 사람들만이 돕겠다는 의지를 보였을까요? 존 달리와 빌
빌 라테이는 두 번째 실험에 착수했습니다. 연구팀은 학생들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눈 후 실험자가 혼자 격리되었을 때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실험 결과 자신 외에 4명이 더 있다고 믿을 때는 뇌전증 환자를 위해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자신만 있다고 믿을 때는 85%가 뇌전증 환자를 위해 도움을 요청했고 3분 안에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규모의 집단이든 3분 안에 보고하지 않으면 6분이 지나도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3분 안에 행동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첫 실험에서 31%의 학생만이 도움을 요청한 것은 다른 학생들도 그 목소리를 듣고 있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실험도 있습니다. 자그마한 구멍이 뚫린 방에 연구자의 지령을 받은 조교 2명과 실험 참가자 1명을 들여보냅니다. 그러고는 대학 생활에 대한 설문지를 나눠주고 문항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잠시 후 연구팀은 구멍을 통해 방 안으로 가짜 연기를 투입합니다. 하지만 2명의 조교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연하게 행동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연기는 방 안을 가득 메우고 마침내 사람들은 기침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당신이 연기가 가득한 방에 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당연히 불이 났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일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눈치챘겠지만 실험 참가자는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혼자 방에 있던 참가자들의 경우 4분의 3은 연기가 난다고 신고했고 그중 절반이 2분 안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태연하게 행동하는 조교들과 함께 있던 참가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몇 명은 구멍을 들여다보고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다가 태어난 공범자를 보고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10명 중 1명만이 4분 만에 문제가 있음을 보고했으며 실험이 끝날 때까지 연기가 난다고 보고한 사람은 단 3명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소주제입니다. 책임 분산 효과로서 당신이 나서야 한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라는 딜레마로 되돌아왔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군가 먼저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실험에서 보았듯이 같은 상황을 동시에 겪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개인의 책임감과 의무감은 점점 약해집니다. 특히 함께 있는 사람이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할 때 책임감은 거의 사라져버립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책임 분산에 의한 방관자 효과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두려움이 적어져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책임이 분산되어 남을 돕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대여섯 명의 선량한 시민이 흉악하게 생긴 폭력배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하고 굴복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함께 있는 일행이 모두 방관자가 되어 그 부당한 상황을 수긍해버리면 아무도 그 폭력배의 강압을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목격자가 많을수록 오히려 도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빕 라테이는 1970년대 초 조지아 주립대학교의 심리학자 제임스 뎁스와 공동 연구를 통해 책임 분산 효과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건물의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책임 분산 효과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실험했습니다. 먼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 뒤쪽에 있던 한 사람이 연필이나 동전을 여러 개 떨어뜨립니다. 길을 가다가 행인과 마주치는 바람에 서류 뭉치를 길바닥에 떨어뜨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주변에 행인이 많다면 책임이 분산되어 도와주려는 사람이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는 다릅니다. 서로 얼굴을 볼 수 있고 목격자가 한정되어 있으며 힘들이지 않고 허리만 굽혀도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미국의 도시 3곳에서 1497번이나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이 실험 조건에서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목격자들은 총 4813명에 달했습니다. 연구팀은 동일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
또 혼자 있는 사람이 더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한 사람이 나서서 도와줄 경우 방관자적인 태도를 보이던 사람들도 하나둘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심리학자 메리 해리스의 실험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디스켓을 땅에 떨어뜨렸을 때 공모자가 도움을 주는 경우 행인의 50%가 도와준 반면 공모자가 그냥 지나쳤을 때는 23%만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명이 길을 가다가 험악한 폭력배를 만났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군가 먼저 폭력배에게 도전장을 던지고 나서는 것입니다. 만약 도전장을 3분 내에 던지지 못하면 당신이 속한 무리는 끝까지 굴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혼자서 폭력배에게 당하고 있다면 지나가던 행인 중 한 사람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어떤 폭력배가 선량한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면 당신이 먼저 나서야 합니다. 굳이 주먹을 쥐고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을 붙잡아둔 다음 그들 앞에서 선량한 사람을 구하겠다는 의사표시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소주제 세 번째입니다. 사회적 증거 효과로서 당신이 하면 따라한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 먼저 움직여야 비로소 행동합니다. 무관심한 군중 속에 있는 정의로운 개인은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에게 먼저 위험을 무릅쓰라고 말할 권한은 없지만 당신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는 알려줄 수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다수의 대중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치지 말고 무리 중 한 사람과 눈을 마주친 후 그에게 직접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의 로버트 치알디니는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사회적 증거를 세 번째 설득의 법칙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법칙에 따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동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행동이 결정됩니다. 함께 있다는 것,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것,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 같은 곳을 바라본다는 것, 그리고 함께 감시받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민감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 예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동네마다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구청에서 미리 정해준 곳이 아니라 대부분 자연적으로 생겨난 곳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기 이전에도 암묵적인 쓰레기 처리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쓰레기장을 만들어 주어도 사람들은 예전에 버리던 장소에 쓰레기를 버립니다. 그곳이 쓰레기장이어서가 아니라 누군가 그곳에 이미 쓰레기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사람도 하수구에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여 있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담배꽁초를 던집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곳을 깨끗이 청소해 놓는다면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은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거린들도 유능한 심리학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깡통에 지폐 몇 장을 미리 넣어둡니다. 거리는 깡통에 쌓인 지폐는 그 앞을 지나친 수많은 사람들이 남긴 사회적 증거입니다. 전철 안에 잡상인조차 당신의 심리를 꿰뚫고 있습니다. 물건을 사는 사람이 없는데도 그는 감사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거슬러 드리겠습니다를 연발합니다. 전철이 몹시 붐빔으로 당신은 누가 물건을 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잡상인의 물건을 사고 있다고 믿게 될 것입니다. 능력 있는 장사꾼들 역시 뛰어난 심리학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레스토랑 앞에 일부러 사람들을 기다리게 하고 광고업자들은 연일 문제의 상품이 매진되었다고 떠벌립니다. 또 방송 프로듀서들은 코미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별반 웃기지도 않는 대목에 가짜 웃음을 집어넣고 고용한 박수부대를 방청석 곳곳에 앉힙니다. 출판사는 저자 사인회에 사람들을 동원해 길게 줄을 세우고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는 근사한 사용 후기를 올린 사람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사회단체나 봉사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기부한 사람의 명단과 금액을 공개합니다. 신문사들 역시 연말 불우 이웃 돕기 성금을 낸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방송국은 성금을 내려는 사람들을 카메라 앞에서 줄을 서게 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보고 그 행동의 원인을 추론하며 그것을 모방합니다. 혹시 앞서 달리던 자동차가 불법으로 유턴했을 때 당신도 따라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따라했다면 당신의 뒤에 있는 운전자도 당신을 따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일종의 사회적 신호등인 셈입니다. 이제 네 번째 자원자의 딜레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위험에 처하거나 곤란한 상황에 놓였을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자원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 또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위험을 무릅쓰기도 합니다. 미국의 저널리스트 윌리엄 파운드스톤이 죄수의 딜레마라는 책에서 예로 든 자원자의 딜레마를 살펴봅니다. 시골 마을에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세찬 폭풍으로 마을에 정전 사태가 발생했고 때마침 전화도 불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이든 노인이 쓰러져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도로는 막혀있고 외부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5km 떨어진 이웃마을까지 걸어가서 911에 전화를 거는 것입니다. 미국의 911은 우리나라 119와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는 폭풍 속을 걸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당신인가라는 질문에는 선뜻 대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당신밖에 없다면 피할 도리가 없지만 마을에는 당신 말고도 여러 명의 젊은이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교실에서 물건이 없어지거나 유리창이 깨져 담임선생으로부터 단체로 벌을 받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범인은 학생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학생은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자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자질 하면 친구들로부터 비겁한 인간으로 낙인 찍혀 따돌림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담임 선생님도 학생들의 심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공동 책임을 물어 단체로 벌을 줍니다. 사실 담임 선생님에게는 누군가 범인을 고자질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진짜 의도는 모든 학생을 고통스럽게 만듦으로써 범인의 양심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범인이 자수하면 실험은 끝납니다. 상황은 끝납니다. 하지만 범인이 자수할 의사가 있다고 해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백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그 점도 알고 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 눈을 감는다. 학생들이 눈을 감은 선생님은 너그러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번 일을 저지른 사람은 조용히 손을 들어라. 하지만 모두가 눈을 감고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범인은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벌은 더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아이들이 점점 힘들어지면 여기저기서 볼멘 소리가 튀어나옵니다. 범인을 알고 있는 학생은 당장이라도 고자질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딜레마입니다. 고자질하면 범인만 처벌받고 모두가 고통에서 벗어나지만 유독 내가 먼저 나서서 고자질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 말고도 범인을 알고 있는 아이가 또 있지 않은가요? 내가 최초의 자원자가 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는 당신이 자원했을 때 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폭풍을 헤치고 이웃마을에 도착했는데 마을의 전화가 복구되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당신은 헛수고를 한 것입니다. 자원자의 딜레마는 내부 고발자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조직의 비리를 발견하고 외부에 공개하면 그는 용기 있는 사람으로 칭송을 받습니다. 그러나 조직 내에서는 따돌림을 당하고 심지어는 배신자로 낙인을 찍힙니다. 용기를 내어 고발했는데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그는 헛수고를 한 것일 뿐 아니라 엄청난 불이익을 당한 것이 됩니다. 만약 내부 고발자의 폭로를 사회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에게 폭력을 가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내부 고발이 드물고 조직이 투명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끝으로 중대장의 딜레마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는 부하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진 장교 한 사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대원들에게 수류탄 투척하는 법을 교육하다가
부대원이 안전핀을 뽑은 수리탄을 떨어뜨리자 자신의 몸을 던져 부대원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안전핀이 뽑힌 수리탄이 터지기까지는 몇 초 후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자원자가 몸을 던진 것은 반사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도 상황을 접한 즉시 몸을 던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왔거나 불의를 보면 즉각 행동에 나서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수류탄이 떨어졌을 때 최악의 결과는 아무도 나서지 않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자리에 있던 사람 대부분이 희생당할 것입니다. 반면 최선의 결과는 영웅적인 성격을 가진 누군가가 몸을 날려 당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차선의 방법은 당신이 몸을 던져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복잡한 캡틴의 딜레마를 봅시다. 이 딜레마는 인지심리학의 개척자 중 한 사람이자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던 로런스 콜버그가 도덕 발달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제시한 9개의 딜레마 중 하나입니다. 한국전쟁에서 미국의 해병중대가 중공군을 맞아 중과부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중대는 중공군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다리를 폭파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무사히 탈출하기 위해서라도 다리는 꼭 폭파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리 저편에는 이미 적군이 당도해 있습니다. 중대장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른 대원들을 후퇴시키고 누군가 남아서 다리를 폭파한다면 대원들은 무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리를 폭파한 병사는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대원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자원자가 없는 한 임무를 수행할 병사를 지목하거나 중대장이 자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대장은 대원 전체가 어떻게 후퇴해야 할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중대장은 자원할 병사를 모집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중대장은 자신이 희생하면 다른 대원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죽으면 대원 전체의 목숨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대장은 자신이 다리를 폭파해야 하는가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임무를 수행하도록 명령해야 하는가요? 이 딜레마를 좀 더 극적으로 재구성해 봅시다. 대원 중에 평소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병사가 있습니다. 그는 중대에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으며 후퇴 중에 부상당한 동료를 버리고 온 경험도 있습니다. 대원들은 그를 인간 쓰레기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투표를 해서 결정한다면 대원들은 모두 그를 선택할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임무를 맡기는 것은 미덥지가 않습니다. 그는 임무를 완수하지 않고 탈영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중대에 배치받기 전 폭파 전문 특수훈련을 받은 대원이 있습니다. 그는 대원들의 존경을 받고 있으며 이 임무를 맡을 적임자입니다. 게다가 그는 평소 남을 돕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희생시키는 것은 앞으로 벌어질 전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당신이 중대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딜레마입니다. 이상입니다. 딜레마에 대한 마지막 결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 이해하고 들으셨으며 이 글을 듣는 순간 여러분이나 나는 무척 이런 딜레마에 대해서 사색을 하고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 판단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